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 리걸 마인드의 제일입니다. 오늘은 그 소장 작성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구 원인란에 기재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어서 청구 원인란에 보통 이제 요건 사실을 기재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후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하고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예시 양식을 봐가면서 종합 정리하는 식으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청구 원인란에 요건 사실을 기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건 유형별로 요건 사실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대여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그 다음에 반환시기의 도래, 보통 이제 뭐 반환시기의 도래를 변제기의 도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바꿔서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변제기의 도래 또는 반환시기의 도래,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건 사실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넣고 나면 그 다음에 쓸 내용은 이제 결어 부분을 적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결어 부분에는 청구 취지에 기재했던 그 내용을 약간 반복해서 그 내용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이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 예시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 및 그 이자를 구하는 그런 청구 취지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기재해도 될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자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로 보통 청구 취지에 썼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써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또 결호에 쓸 수 있는 문구들은 이런 것이 있겠죠.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어란에는 이렇게 쓰고요. 아까 이제 그 청구 원인란에 요건 사실 넣는다고 말씀드렸고 결어란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요건 사실란을 쓰기 전에 당사자 표시라든가 당사자 관계 또는 이제 기초 사실 관계 같은 거를 적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누구고 이런 설명들을 넣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사자 관계를 넣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여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보통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왜 발생하게 됐고, 그런 주변적인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내용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물론 요건 사실로 해가지고 포함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요건 사실 부분이,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기초 사실관계 내용들을 정리해서 적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장 구성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맨 첫 번째 당사자 및 기초 사실관계를 표시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건 사실 내용을 쭉 쓰시고, 그다음에 결어 부분에다가 아까 같은 문구 같은 거를, 그건 뭐 약간 상투적인 문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구들을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청구 원인란이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할 부분은 입증 방법 란에다가 이제 적는 내용들인데요. 보통 이제 입증 방법에 적을 때에는 그 요건 사실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증거들이 있을 것인데, 그 증거들을 보통 이제 적는 것입니다.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증거로 많이 제출하는 것들이 차용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통장 사본, 그 다음에 이제 내용증명 우편 같은 거를 많이 증거로 넣습니다.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해결된 사실 같은 거를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용증을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통장 사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의 인도, 목적물의 인도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 보면 금전 소비자차 계약의 체결, 그 다음에 돈의 인도, 그 다음에 변제기의 도래, 보통 이런 것들이 요건 사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금전 소비자차 계약 체결 사실은 보통 차용증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입증을 하고, 통장 사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의 인도, 그러니까 목적물의 인도죠.
거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통보세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보통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갚으라는 독촉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독촉할 경우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많이 보내는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 이제 제목을 쓰는데 뭐 통지서란 이름으로 적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통보서 이렇게 적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보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고 하면 호증을 이렇게 통보서 해서 갑재 사모증 통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제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증 부여하는 순서는 이제 원고 같은 경우는 갑으로 붙이고 피고 같은 경우는 을 이렇게 그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원고가 이제 소장을 통해서 제출하는 경우이니까 예를 들면 갑재 1호증, 뭐 차용증, 그다음에 갑재 2호증, 뭐 어디 은행 통장 사본, 그다음에 갑재 3호증은 무슨 통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증 방법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입증 방법은 원고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뭐 갑재 1호증에 1, 갑재 1호증에 2, 뭐 이런 것들이 적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증거들을 하나 묶어서 하기 위해서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인데요. 역시 갑재 1호증에 1, 갑재 1호증에 2, 갑재 1호증에 3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갑재 2호증도 마찬가지로 갑재 2호증은 1, 2호증에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련 증거들을 또 묶어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고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호증은 원고가 붙인 순서대로 붙여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붙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증 방법을 다 적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첨부 서류란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 서류란에는 입증 방법을 모두 이제 제출하는 거니까 제출하는 그런 서류들을 적는 것인데 입증 방법 같은 경우 전부 다 한 통씩 다 제출하니까 위 입증 방법 각 한 통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달료 같은 경우도 제출하기 때문에 송달료 납부서를 한 통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송달료 납부하고 나면 영수증처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납부한 사람 보관용으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법원 제출용, 또 하나는 은행용 이 세 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은행용은 이제 은행이 갖게 되고 송달료 납부하게 되면 은행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법원용을 붙여서 소장 낼 때 같이 내면 되는 것이고 보관용은 자기 납부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첨부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는데 그 다음에 소장을 또 받아볼 수 있게끔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소장은 뭐 원고 한 명, 피고 한 명이라면 보통 세 통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통은 원고 자신이 갖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통은 법원용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또 한 통은 상대방용으로 만들겠죠. 만약에 상대방이 두 명이다가 하면 한 통을 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입증 방법 각 한 통, 통달료 납부서 한 통, 그다음에 소장 부본 뭐 두 통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그다음에 적고요. 소장을 제출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날짜 적을 때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할 때 그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서 하진 않는다 그랬죠. 예를 들면 2020년 1월 3일이다 그러면 2020.1.3. 이렇게 해서 2020년 1월 3일이라고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첨부서란에서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임장이 소송 위임장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거기 소송 위임장 같은 걸 하나 한 통 추가해서 또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위임장이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안 쓰는데 간혹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라든가 이런 뭐 아니면 그 직장의 그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끔 이제 대리할 수 있는 소송 대리가 허가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송 대리가 허가되면 그때 그런 사람들도 위임장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날짜를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 원고 뭐 김땡땡 이렇게 쓰시고 그 옆에다가 이제 인 도장을 날인해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어디 법원 귀중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관할 법원을 쓰게 되는데요. 이 관할 법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게 원고 주소지도 되고 피고 주소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개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 법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칙이긴 한데 이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참 채무라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갖고 채권자한테 가지고 와라. 뭐 보통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원고 주소지가 법원의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고 주소지가 관할되는 게 좀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원고가 서울에 살고 피고가 부산에 살고 있다고 하면 원고가 소송을 걸었을 때 부산 지방법원까지 가서 하는 거는 힘들 테니까 서울에 있는 자기 관할, 뭐 예를 들면 중앙지방법원이면 중앙지방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제기하고 나면 피고는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뭐 부산에서 또 서울까지 와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고는 가능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관할 법원을 정해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여금 청구 사건과 같이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들은 원고 주소지도 관할이 될 수 있고 피고 주소지도 관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 사건 예시는 서울중앙지법원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예시는 원고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피고 주소지가 인천 남구 이렇게 돼 있어서 원고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고 피고 주소지인 인천지방법원도 관할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서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은 이렇게 적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소장 예시를 봐가면서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